소변이 가늘어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들락날락 하게 되면 슬슬 유튜브를 켜게 됩니다. 특정 시간에 배나 수박을 먹으면 야간요가 싹 낫는다든지, 약이나 수술 없이 스스로 노폐물만 빼내면 전립선 질환이 완치된다거나. 그런데 과연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전립선 정보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딸 신민주입니다. 일단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전립선에 대한 수많은 진위를 알 수 없는 전립선 루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진짜 남자로 돌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북 영천에 사는 박진호 이장님은 67세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언제나 정정하신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이장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아침이 돼도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비밀은 바로 쌓인 것을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쌓이는 것에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만들고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상적인 배출이 줄고 그 속에 찌꺼기와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누가 이거 썼지라는 거예요. 전립선은요 정액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건 고안에서 만들지. 아, 맞네. 전립선이 어떻게 정액을 만들어? 얘는 통과하는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변과 정액이 섞이면 안 되잖아. 이것을 위한 장치인데 이거를 마치 정액을 만들고 보관하는 것처럼 여기 보관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정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아. 근데 전립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남자 구실을 못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저는 이동훈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전립선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 액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자체 내에 어떻게 보면 윤활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액과 섞여서 나오는 건데 그걸 정기적으로 꼭 배출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소변 볼 때마다 작동을 하는 것이긴 하는 건데 그걸 꼭 정기적으로 꼭 사정을 하면서 배출시켜주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언어 도단이에요. 적으로 보면 정기적인 사정정액 배출은 전립선 우렬과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어르신들도 혼자 자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립선액을 배출하는 것을 건강관리법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립선 액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분비되면서 소변과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액 배출 시에 같이 배출돼야지만은 꼭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이 자체적으로 자위를 하거나 그걸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전립선이 커져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우려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지.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 자위를 통해 정액을 배출했더니 소변 흐름이 훨씬 좋아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한두 번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발기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 몸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과장이죠? 과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연세가 70 이상이 되시고 대체적으로 정력이 많이 이제 감퇴가 된 상황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50대, 60대의 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과연 70대 심지어 80대 이런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정말 특이한 체질들 70이 되고 80이 되셔서도 정말 정력이 왕성해가지고 섹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아주 적어. 예. 이게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약해지시는 분들은 점점 떨어지고 전립선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정력 감퇴가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고 정말 병이 들은 거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섹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통해서 배출시켜야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요. 뭐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노익장을 그래서 뭐 그 나이에 막말로 얘기를 해서 자식을 볼 수 있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를 가지고 이상하게 이러면 뭐 정상이고 이렇지 않으면은 마치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기능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노년층 어른분들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의 경우 굉장히 많이 이제 과장이 섞여 있다든지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세가 70, 80이 되신 분들은요,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 정액 손실이라든가 배설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오고요. 에너지 소모에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루에 2-3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터지느냐. 대체적으로 심장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아니면 손발이 떨린다든가 하지.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그래서 보행상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건강하고 정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혈액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졸도를 하신다든가 쓰러질 수가 있어.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마치 그거를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남자지.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좀 유혹하는, 그걸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전립선 괴담들을 살펴보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OX 퀴즈로 전립선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은 정액과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부풀어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X.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립선에 무슨 찌꺼기가 생기고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필요한 윤활 물질을 생산해 주는 건 맞아. 근데 정액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저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퇴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풀어 오르고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축적이 돼서 그러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약이나 수술 없이 일주일에 2-3번 사정을 하는 것이 야간뇨에 도움이 되고 심장병 통증이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죠. 그러다 오히려 심장병을 더 키워요. 갑자기 그런 에너지 소모를 많이 일으키게 되면요. 심장의 혈액순환력 자체가 갑자기 툭 떨어진다고. 갑자기 동계 현상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손발의 힘도 쭉 빠지고. 이게 무슨 뭐 약이나 수술 없이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배설을 해야 된다. 이거는요.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러면 또 어디서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수박 100g을 챙겨 먹으면 방광이 편안해져서 밤에 화장실을 안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 역시 X. 사실 수박 먹어봐요, 저녁에. 생각을 해봐요. 소변 내려가지고 여러 번 깰 겁니다. 그 정상인들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찬 수박을 저녁에 먹고 내가 밤새도록 편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 낭설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전립선 암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암이 형성되고 그 세포가 발견되려면요. 세포 내 암 상태에서 발견될 때까지 보통 10년,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암이 뭐 전립선 비대가 생긴 다음에 암이 생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암세포는 형성돼 있고 그게 점점 좀 증식이 돼가지고 수십 년, 10여 년 이렇게 자라서 도출되는 거지. 현재 전립선에 비대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게 암으로 전환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물론 전립선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립선염 때문에 암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그 낭설들을 짚어보았고요. 이제 정말 도움이 될 정보들을 알려줘야 할 시간이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게 안 나온다. 이 아마도 이제 전립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로 앓는 이야기일 텐데, 이 한의학 박사님 입장에서 이런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원래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은 우선 첫째, 방광관략근이 약해지잖아. 약해지면 밀어내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만 소변이 차더라도 소변이 마렵고 그래서 가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보러 가는데 시원하게 안 나가고 후두둑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전립선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전립선을 포함한 골반 안에 있는 방광 부속 조직들이 다 약해져서 그러는 거지 전립선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특히 소변이 나하고 잔뇨감이 많잖아. 이건 관략근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관략근이 전립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관돼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전립선 때문이야 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이런 증상이 유발됐을 때 꼭 전립선만 치료해야지만 이게 해결되는 거야 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방광부속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략근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변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계통의 문제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치료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전립선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실제적으로 전립선 비대가 유발돼가지고 요로 자체를 협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요로를 어떻게 막아버리는 수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소변을 갑자기 잘 보던 사람이 쫄쫄쫄 나오다가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 날 잘 못 보겠어. 그럼 그거 어떻게 돼? 그래서 외과적 수술 통해가지고 뚫잖아.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 과거에 그 현대의학이 없었을 때 그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다 방법이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보통 양기가 떨어졌다는 그 한의학적 얘기 말고 그냥 방광이라든가 그 주변 부속기 그다음에 전립선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 되면 어떻게 돼? 조직이 뻣뻣해지잖아. 조직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탄력을 잃고 밀어내는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한의학에서 뜸을 떴다고. 거기에 온도를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온도를 올려주는 보양약을 썼던 거고. 그렇게 해보니까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소변이 잘 나가고. 전립선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이나 지압법 또 있을까요? 있죠. 이 운동의 방법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야간뇨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은 한의학에서 도인술이라는 행법입니다. 이것은 원래 동작은 이 동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다리 근육에 힘이 발달하지 않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드실 거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능하면 양 다리를 넓게 벌리셔서 사타구니의 근육이 긴장될 정도까지 최대한 벌리시는 것이 준비 자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세에서 몸을 뒤로 눕히면서 기대요. 그리고 숨을 마시면서 배가 뻥그렇게 일어날 정도로 충분하게 숨을 마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작에서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게 역케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의 경우에는 숨을 마시면서 배꼽과 항문을 움츠러주는 운동인데 이거는 그런 동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최대한 마시면서 아랫배가 뻥그렇게 풍선처럼 불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마셔주세요. 천천히. 완전히 마신 다음에는 5초 정도간 숨을 마시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5초 정도가 지나서 숨이 차시기 시작하시면 숨을 내쉬면서 몸을 일으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몸을 똑바로 한 다음에 다시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숨을 마시세요. 최대한 숙일 만큼 최대한 숙이고 이랬을 때 다리까지 충분히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들이 옵니다. 이런 감각이 생길 때까지 최대한 숙이면서
숨을 깊이 마시고요. 역시 5초간 숨을 멈추고 그리고 숨이 차게 되면은 다시 정상 위로 몸을 세우면 됩니다. 이게 1세트의 그 운동을 하신 건데 보통 횟수는 홀수를 하는 게 좋아요. 3회 내지는 5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많이 하면 효과적이다 생각하시다가 잘못하면 근육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3회 이런 정도로 계속하다가 힘이 남아돌게 되면 5회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가시는 운동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설명 없이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시게 되면은 가스가 배출된다든가 그리고 상당히 다리 쪽에 특히 사타구니라든가 이런 주변들이 따뜻한 느낌이 오고 발바닥도 화끈거리는 느낌이 오고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이 운동을 참 잘했습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증상, 그러니까 느낌이 왔을 때 멈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까 수박 몇 그램, 뭐 배 몇 쪽 먹고 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더 전립선의 특효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무언가를 정말 먹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어떤 것이 있을지 혹시 있다면? 혹시 있는 게 아니라 널려 있어요. 그래요. 나는 심지어 그러니까 차만 잘 마셔도 빠진다. 중국 차 중에서는 보이차가 내가 보기엔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보이차들, 좋은 보이차를 따뜻하게 한 잔씩 하는 것이 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보이차가 뭐 좀 비싸잖아요. 그죠? 참고로 탄수유라든가 복분자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거 잘 알려져 있는 전립선 약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복분자나 오미자나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은 그냥 뭐 차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는 효과가 잘 안 난다. 왜냐하면 전립선 조직은 지방산이 침투가 잘 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 추출되는 성분들은요, 잘 안 침투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사실은 박박 갈아야 돼. 그래서 C까지 갈려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C의 약이 효과가 있어요. 왜? C에 지방산이 많아.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과육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맛있고 달달한 걸 먹고 나는 오미자 먹었네, 뭐 산수유 먹었네 이런 건 말짱 꽝이에요. 이거 가지고 안 돼. C를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를 만들든지 현탁한 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요구르트라든가 요플레라든가 이런 데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섭취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립선을 좀 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두 번 먹어서 안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이 도움이 될 거다. 약을 먹기 싫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먹어도 좀 증상이 잘 안 잡힌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을 찾아오실 텐데 한의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방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뜸이에요. 한의원에서만 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단전이라든가 이런데 이 왕뜸 같은 경우를 달아놓고 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 복강내 온도를 높여준다고. 그러면서 전립선과 그 주변 조직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주고 문제가 많이 개선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옛날의 방법들을 잘 들어보면 되게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자리에 뭐 단전에 뜸을 뜨는데 500장 떠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참기가 되게 어려워. 요즘은 이제 그런 무지막지한 방법을 참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왕뜸 뜨겁게 해서 뜨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제 아까 뭐 얘기했던 이제 운동법 그리고 이제 한약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한약 어떤 한약이요? 주로 이제 육미, 특히 이제 부자 육개 같은 약들은 그 팔미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양제들 약들도 또 거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젊은 전립선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약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는 뭐 막 이것만 비워내면 회춘한다, 뭐 이 과일 한 조각이면 끝난다, 뭐 이러면서 자극적인 정답을 던졌던 그 전립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우선 첫째, 절대 이렇다고 해서 저녁 때 뭔가 먹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저는 하지 마세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지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전립선 질환이에요. 평상시의 습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하체 아랫배를 얼마나 따뜻하게 잘 관리해 줄 것이냐라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립선 자체를 어떤 경우 양반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지만 꼭 낫는다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맨 나중에 해야 될 거고, 그 이전에 그런 수술요법이 아닌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고 그런 개선시킨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수술 다 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방법 없어요 그러는데 사실 이미 조직을 다 망가뜨려 놨어. 그 다음에 다시 보강시켜 주려면은 약발도 잘 안 먹고 효과도 잘 안 나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 가더라도 차근차근 일상생활에서부터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립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